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편리함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거래의 98%가 현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더 이상 실물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2016년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통화의 86%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대안을 찾기 위해 허둥대거나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00유로 이상의 현금 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 모두 현금 사용 액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은행에 현금 1만 달러를 입금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정부에 보고되고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법적 통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금과의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범죄를 막거나 결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어 추적되고 통제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허가 기반의 시스템에 갇히게 되며 그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현금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소유한 유일한 형태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20달러 지폐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습니다. 신원을 증명하거나 무엇을 샀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금은 익명이며 즉각적이고 최종적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동결하거나 되돌리거나 추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는 현금을 싫어합니다. 현금은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권위주의 시스템은 인구를 통제하려면 그들의 돈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현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보이고 모든 구매가 기록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이 감시되고 제한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두를 강제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현금 없는 사회의 모델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스웨덴의 많은 도시에서는 더 이상 현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없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은 국어를 위해 카드 리더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 대신 카드 리더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한 세대는 실물돈을 만져본 적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왜 누군가가 현금을 원하겠느냐며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면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제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2020년 스웨덴은 주요 기술적 결함을 겪으며 전국의 카드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식료품점과 주유소, 그리고 약국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기술적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업을 없애버린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현금은 바로 백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웨덴은 편리함을 위해 그것을 포기했고 이제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인도의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2016년 11월 모디 총리는 텔레비전에 나와 유통되는 현금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가 즉시 법적 효력을 잃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국권 지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몇 주간의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부패와 탈세, 그리고 위조 지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통제였습니다. 현금 경제에서 활동하던 수백만 명의 농부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돈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은행 밖의 줄은 수킬로미터나 이어졌습니다. 그 줄에서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환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바꾸기 위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몇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없어서 소규모 사업체들은 무너졌습니다. 농부들이 일꾼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서 농작물은 썩어갔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진보라고 불렀습니다. 목표는 결코 효율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모든 거래가 추적될 수 있는 디지털 뱅킹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과세되지 않는 거래와 비공식 경제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금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장한 방식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리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현금을 전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확히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더 많은 감시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통제입니다. 프랑스의 현금 제한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교활합니다. 어떤 거래에서도 1000유로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월세를 내거나 보석을 살 때 그 한도를 넘으면 반드시 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명분은 똑같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탈세 방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중요한 재정적 결정에 대해 서류상의 흔적을 남기도록 강요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동결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취소될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현금이라는 대비책이 그 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금과의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시도되었고 매번 통제가 목적이었습니다. 소련에서는 현금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큰 거래는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것을 추적하고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밖에서 거래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련 경제는 두 가지 수준에서 돌아갔습니다. 추적되고 통제되는 공식 경제와 현금과 물물 교환, 그리고 호의를 통해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암시장입니다. 정부는 그것을 싫어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재화와 현금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현금을 없앤다고 해서 지하 경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뿐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1990년대의 러시아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물물 교환 경제가 되었습니다.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저축을 파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사용을 멈추고 가장 오래된 시스템인 물물 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은 임금 대신 생산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는 자동차 부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음식으로 급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필요한 것과 교환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작동했습니다. 기능하는 화폐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유형의 가치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물물 교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매길 수도 추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현대 정부가 현금을 없애려고 그토록 필사적인 것입니다. 현금은 물물 교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은 자유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모든 주요 경제국이 연구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며 이것이 미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규칙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구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총기나 고기 등 정부가 결정하는 무엇이든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제한을 걸어서 특정 지역에서만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감시 명단에 오르면 즉시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하나하나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중앙은행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모든 구매를 추적하며 사회신용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신용점수가 너무 낮으면 특정 용도로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표를 살 수 없습니다. 고속열차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CBDC의 미래이며 서구 세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사기 방지나 위험 관리 또는 취약계층 보호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순응할 때만 작동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현금이 있는 세상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돈을 보관하는데 요금을 부과한다면 돈을 인출해서 매트리스 밑에 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 불법이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돈을 은행에 두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서서히 계좌를 고갈시켜도 여러분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럽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정부는 사람들이 저축이 아닌 소비를 하도록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산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그 도구이지만 이것은 현금을 없애야만 작동합니다. 베일인, 즉 채권자 손실 부담 제도는 마지막 악몽입니다. 2013년 키프로스는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부의 구제금융 대신 그들은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예금자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압류했습니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은행은 민간 기관이고 예금자는 채권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것이 이제 공식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들의 모임인 G20은 베일인을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한 선호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구제 금융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 베일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축을 인출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인출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패턴을 주목하십시오. 현금을 없앱니다. 모두를 디지털 뱅킹으로 강제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도입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합니다. 베일인을 합법화합니다. 모든 단계가 여러분의 선택권을 제거합니다. 모든 단계가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는 효율성과 보안 그리고 현대화라는 합리적인 언어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돈조차 소유하지 못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보이고 추적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시된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의 백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관료들의 연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완전히 불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래에 은행이나 결제 처리 업체 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지면 여러분은 사적으로 거래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부가 추적되고 모든 구독이 기록되며 모든 구매가 분석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프로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정부나 기업이 여러분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기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계좌는 동결됩니다. 카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일은 즉시 일어납니다. 경고도 없고 항소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금이 있는 세상이라면 선택권이 있을 것입니다. 실물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력합니다. 여러분을 끊어버린 바로 그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통제가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 허가에 의존하는 인구는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인구입니다. 역사는 정부가 돈을 완전히 통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소련은 그것을 시도했고 암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짐바브웨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가치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돈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통화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달러나 금, 심지어 비디오 게임, 화폐 등 공식 화폐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금전적 통제에 대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거나 평행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통제는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더 전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실물 화폐도 없고 묻어둘 금도 없습니다. 오직 코드뿐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마음대로 다시 쓰이고 제한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아직 할 수 있을 때 현금을 사용하십시오.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현금 없는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이 편리함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금 제거를 위한 모든 주장은 여러분의 자유를 제거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셋째, 디지털 화폐가 유일한 옵션인 세상에 대비하십시오. 다각화하십시오. 은행 시스템 밖에서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빼앗기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대표했던 자유와 사생활, 그리고 독립성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현금과의 전쟁은 여러분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 번의 거래씩 승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경고는 큽니다.
경제적 자유를 없앤 모든 사회는 결국 다른 모든 자유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경제 블랙박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답을 찾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